성장과 발전, 수원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는지를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 그럼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역사적인 과정들을,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입사자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수원 지역사회를 선도할 엘리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방향을 끌어나갈 나침판인데, 이 사람들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내가 속한 지자체에 어떠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선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지자체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미래 비전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원이 성장한 과정들을 한 번씩 짚어보는 역할을 하려고 해요. 일반인들도 다양한 루트로 역사를 경험을 하지만 여러 선생님들은 특히 수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국에는 지자체가 광역을 제외하고 226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각기 다른 역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모르겠지만 내 성격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공부를 시킬 수는 없어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운동을 시키긴 어려워요. 물론 내가 공부를 좋아하는데 운동을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수원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역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역사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큰 주제는 전근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 그러니까 전근대에는 저희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데 조선시대, 그 다음에 근현대, 그리고 해방 이후의 수원의 모습, 크게 이 네 가지의 주제로 구분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역사상 항상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제일 먼저 배워요. 그런데 수원 사람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가장 깊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 자, 수원하고 경기도 일대는 삼국시대를 모두 경험한 유일한 지역이에요. 경상도는 신라만 경험했죠. 저 위쪽은 고구려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발해나 통일신라로 넘어가죠. 그런데 전라도 쪽에는 백제, 그런데 경기도 지역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라고 하는 삼국을 모두 경험한 국가예요. 아, 그럼 여기서 뭔가 차이가 있겠구나.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반도의 삼국시대 문화를 온전히 경험한 독특한 지리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다양한 층위의 행정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터이자 국가이자 지역이었던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각인을 하게 돼요. 왜냐?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가를 끊임없이 되뇌이기 때문에 이 삼국이 공존하고 또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무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지역의 나라고 하는 존재, 지역 자체를 끊임없이 되뇌이는 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를 경험한 경기도 지역은 다양한 층위도 존재하고 삼국도 모두 경험하고 무한 경쟁 체제를 무려 1500년 또는 2000년 전서부터 경험한 지역이었다. 그럼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생존력이 강한 지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요구 지점들이 달라요. 때로는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정치가의 역할도 있고 행정가의 역할도 있고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수행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쭉쭉 넘어갈게요.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수원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명칭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수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실은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이 정성 들여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듯이 수원이라고 하는 명칭도 만들어지는데 언제부터 만들어지냐면 신라시대. 이 수성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수원의 다른 표현인데, 우리 여기 수원에는 수성중학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수성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1271년에 드디어 수원도호부, 수성이라는 이름을 계승해서 수원도호부라고 하는 명칭이 만들어져요. 아, 내 이름이 수원이라고 하는 내 이름이 언제 생겼다? 무려 750년 전에. 그리고 수성이라고 하는 좀 더 상위의 개념은 한 1500년? 정확하게는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그 정도 오래된 이름이다. 어떻게 보면 참 징그러운 일이죠. 끊임없이 수원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내가 가지고 변화시키고 발전시켰다라고 한다면 수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될 책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고려시대 들어가면 주요 가문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원 최씨 또는 수성 최씨라고 하는 수원을 기반으로, 역사적 기반으로 하는 성씨들이 등장을 해요. 자, 여기서 수원 최씨 있으신 분? 수원 최씨 없으세요? 수성 최씨도 없고, 수원이 씨, 수원 김씨. 아, 없을 수 있어요. 희귀성이에요. 자, 그리고 정치적 격변에 따라서 지역의 격을 변화시키는데 부, 군 이렇게 저희 도호부가 있는데 가장 대도호부 밑에 가장 큰 격인, 오늘날에 치면 뭐 특례시 정도 되는 격인 도호부라고 하는 이름들을 이때 고려시대 수원이 가지게 돼요. 1271년에 수원 도호부. 자, 이제 그 제가 명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나중에 이제 물어볼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고려시대의 수원 영역인데 지금 수원 영역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평택 지역에 여기 수성, 그다음에 당은, 그다음에 여기 차성현이라고 하는 요 지역, 우리가 남양만이 있고 아산만이 있는데 남양만과 아산만 사이에 있는 요 평택고 지역에 원래 수원이 있었어요. 삼국시대 수원부 영역은 요 지역의 중심이었고 점점 확대가 되는 것이고, 고려시대로 넘어오면 여기 화성시, 그다음 평택, 수원, 오산 요 일대, 아까 요것과 동일한 넓이라서 그려놓은 건데 여기 지금 하얀 띠가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하얗게 저거 좀 불을 하나 앞쪽에 끌 수 있을까요? 여기 띠가 있는데 요 영역이 수원이었어요. 지금 수원시 영역은 요만큼인데 전근대 사회는 수원 영역이 지금보다는 훨씬 컸었어요. 자, 그래서 고려시대의 수원은 이 정도 넓이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전체 하나 더 끌 수 있을까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얼만큼 지나면 1000년 지나왔어요, 벌써. 바람처럼 지나왔는데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와요. 근데 조선시대가 왜 한국사에서 의미가 있느냐? 전국에 사실은 전국 국가가 국민들을 또는 주민들을 직접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조선시대예요. 그 전까지는 앞서 보셨듯이 여기에 속현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이 속현에는 관리들이 파견이 되질 않아요. 직접 지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거점인 이 수원도호부에 관리를 파견하면 그 관리가 속현이나 주변을 관할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전국의 모든 지역에 수령이 파견이 되고 국가가 직접 지배를 하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역사상 매일 배워요.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국가 지배가 전국화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곧 현실에서 직면하게 될 상황이에요. 뭐냐면 국가 지배가 실현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그것에 따른 물력,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한테 내가 월급을 주지 않고 현장을 파견시켰을 때 그 관리가 거기서 일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전국 지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갈 행정 공무원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파견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이제 2017년, 20년 경으로 봤을 때 공무원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그냥 찍읍시다. 이쪽 저기 육성재단 팀. 네. 청소는. 네. 7, 8% 제가 숫자 역사를 하다 보니까 숫자에 약해서 7, 8%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5천 한 예, 예. 네, 그러면 한 3, 400만 정도 된다고 포괄적으로 보시는 거고 이쪽은 우리 사실 숫자에 약해서 잘 모르는데 2017년 통계로 보면 전국에 공무원이 약 100만 명 정도 된대요. 100만 명. 근데 지금은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고 이거 평균인데 자, 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 일을 시켰으면 급여를 줘야 되죠. 100만 명한테 250 지금은 좀 더 많겠지만 250만 원씩 평균 잡아서 급여를 주면 한 해 그 사람들을 운용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 들을까요? 2조 5천억이 들어요. 300만 원이면 3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쓸 수 있을 때 비로소 공무원 체계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조직 체계로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그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국 단위의 어떤 지배가 가능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이제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되고 나서 경기도가 양광도에서 경기로 포함이 돼요. 경기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경기는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몇 거리 안에서 수도를 보호하는 지역, 수도와 같이 가는 지역이란 뜻에서의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라는 명칭을 딱 들으면 근처에 수도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1403년에 경기 좌도와 우도, 지금은 북도와 남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좌도와 우도를 통합을 해서 경기 관찰사 그리고 경기 과명이 설치가 돼요. 요 1403년에 그 경기 관찰사가 설립이 돼 있다라는 거는 우리한테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1963년에 경기도청을 수원으로 가져와요. 그랬을 때 역사적 근거가 되는 게 경기 가명이 이때 조선 초서부터 수원에 있었다. 왜냐? 그 동네가 중요하니까 배치했겠지 라고 하는 논리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청이 오는 과정들은 무려 500년의 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경기관찰사는 곧 광주로 이동을 하지만 어쨌거나 경기 가명은 이때 조선 초기에 수원에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늘 얘기를 하듯이 수원의 변화 발전의 가장 큰 계기가 된 게 뭐냐? 수원 화성 신도시 건설이다. 여태는 사실 그 이전에도 수원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현종 때 보면 기록에 보면은 수원 사람들은 돈도 많고 물력이 많다. 돈도 많고 사람들이 기세도 등등하고 싸납고 그래서 다스리기가 어렵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왜 그러느냐? 제가 앞서 1000년의 역사를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끊임없이 국방의 요지였고 국가를 수호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칠고 다혈질이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안 한다. 라는 게 조선 후기 기록에 있어요. 상무적 전통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수원 사람들은 글이 짧고 공부를
조금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건 수원의 역사를 계승한 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서 이제 화성 신도시 건설이 돼서 1793년에 수원 유수부가 설치가 되고, 원래 수원은 전통적으로 구읍지가 어디 있었냐면, 혹시 용주사 가보신 분들, 자, 우리 수원 삶 속에서 용주사와 윤건능은 문화유적지로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그쪽에 원래 구읍지가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있었던 구읍지가 그쪽에 있었다가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서 이쪽 화성 행궁 있는 곳으로 문화재단 그 근처, 지금 수원 문화재단이 있는 그 행궁 근처로 읍지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원의 변화를 견인한 게 수원 신도시 건설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서 용주사 부근에서 팔달산 아래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처음에는 신도시 조성 시기 대도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도시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뜬금이 없겠지만,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겠죠. 시장도 있어야 되겠고, 집도 있어야 되겠고, 내가 근무를 하고 먹고 살 만한 근무지가 있어야 되겠고, 뭐 도로도 있어야 되고, 각종 기반 시설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수원 신도시 건설을 할 때도 처음에는 이제 신도시를 조성을 해서 인구를 가져오고 상업도시로 만들기 위한 각종 시스템을 만들고 뭐 저수지 만들어서 농업 기반을 마련해요. 그때 당시에는 최고 산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성곽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화성 성곽이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곽을 조성하고 도시 경영을 위한 기본 사업들을 추진을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신도시가 만들어진 일련의 과정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어요. 그리고 농업시설을 확보하고 저수지라든가, 우리가 지금 화성 지역에만 만년제가 있고 충만제와 만석거 등이 수원에 있어요. 만석거는 저쪽 북문에서 저쪽 송죽동 영화동 쪽으로 들어올 때 지지대곡의 바로 앞에 있는 게 만석거, 그리고 충만제는 오늘 우리가 있었던 곳의 서호, 그리고 만년제는 용주사 앞에, 이렇게 세 저수지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로 정비나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마련을 하게 돼요. 자, 이 지도는 여러 선생님들 보시면, 자, 아까 제가 연도는 말하지 않았어요. 수원이 1789년에 이곳 신도시로 오는데 1760년 수원 읍치와 면리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이거를 보면 여러 선생님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계속을 보게 될 텐데, 저 보시면 여기가 수원이에요. 지금의 수원이 아니라 1760년이니까 아직 수원이 이곳으로 이전하기 전에 어디 있을 때? 용주사 근처에 구읍지에 있을 때 여기에 수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가? 요쪽 광교 여기로 옮겨가는 작업이 1789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볼 때 여러 선생님들이 앞으로 문화재단도 그렇고 우리가 역사를 다룰 때 끊임없이 자료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자료야 라고 줬을 때 이 자료가 그 시대에 맞는 자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요 지도 보면 야, 여기 삼봉면 있고 정림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옛날 수원이네. 이 지도는 수원 읍으로 이전하기 전에 만들어진 지도네 라고 하는 걸 판별할 수가 있겠죠. 자, 수원은 지금
지금의 수원보다 훨씬 바다에 가까웠던 지역이에요. 저희가 역사를 배우면서 지역사를 하면서 우리가 수원이라고 하면 물 숫자의 근원원자예요. 도대체 그 많은 물은 어디 있을까? 사람들이 맨날 물어봐요. 수원인데 도대체 뭐 땅속에 물이 있나? 지하수가 많아서 수원에 물 숫자를 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수원은 그러한 강이나 작은 물줄기가 아니라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는 큰 고을이다라고 해서 물 숫자 수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인가 90년대 후반까지도 수원에 배를 관리하는 영선과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좀 시기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정말 뜬금없잖아요. 내륙에 있는 도시인데. 자, 이 지도를 통해서 당시 수원의 전체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넓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일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도시의 위상이나 역할들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아까 도호부 얘기했고 관찰부 얘기를 했잖아요. 자, 요 지도가 뭐냐면 여기가 여기 경자, 서울경이라고 하는 경자가 쓰여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한성이라는 표시가 돼 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주변에서 수도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과제들이 당면 과제였었어요. 그러면서 이 주변에 도호부를 설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와 비슷하게 지금 수원은 격이 뭐예요? 특례시죠. 특례시예요. 특례시처럼 특례시라고 하는 것도 국가 발전을 주도할 만한 큰 지자체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을 보호할 개성, 강화, 수원, 광주라고 하는 큰 도시의 격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유수부라고 말해요. 수원에는 제가 이제 사실은 정치학의 논리를 다 따져가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큰 개념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용어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수부의 격을 가지게 됩니다. 유수부는 오늘날의 특례시와도 같은 중요한 격을 가지는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역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외울 거 많고 숫자 많이 이해해야 되고 힘든데 그럼 도대체 유수부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역사 시험에 나오는 거 말고 왜 유수부가 필요하고 의미가 있냐면 자, 지금 여기 개성을 제외하고는 유수부가 이제 3개가 남쪽에 있는데 수원에 유수부가 설치가 되고 나서 수원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 전근대 사회에는 뭐 재난, 그러니까 뭐 수해가 났거나 한해가 났거나 기근이나 이런 게 났었을 때 이 유수부는 내 지역이 급하면 다른 지역에 비축돼 있는 물량을 먼저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원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어요. 지금은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용인 땅에서 우리 수원 지역에 큰 물난리가 나서 이게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빌려올 수는 있어요. 우선순위로 할 수는 있지만 이건 반드시 갚아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우선 용인에도 물난리가 났는데 수원에 먼저 복구해달라고 했었을 때 복구해 주겠어요? 안 해주죠. 그런데 유수부라고 하는 격은 그게 가능할 정도로 주변에 비변사가 가지고 있는 쌀이라든가 뭐 각종 물량들을 수원을 먼저 이렇게 복구하기 위해서 가져올 수 있을 정도 힘이 컸던 거예요. 아, 당시에 수원에 유수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유리한 지점을 점유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요거는 뭐 좀 더 확장된 근대 지도로서의 화성이니까 이제 수원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수원이 아까 이제 유수부로 승격시켜서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종의 특례시와 같은 격이다. 광역도시와 같은 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도 여기에 유수부가 설치가 되면서 수원에 또 다른 변화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영화역이 설치가 돼요. 여러분들 그 양재역의 만남의 광장 자주 가시죠? 거기 안 가세요? 아, 저희 동수원터미널에서 어디 가거나 하면 양재역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서 어디론가 갔던 게 우리 세대의 문화인데 이 양재역은 경기도와 전국에 있는 도로들을 관할하는 통합 체계예요. 그런데 그거를 수원으로 띄워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영화역이에요. 아, 여기를 전국 물류센터로 만들려고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국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건데 수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로의 중심점들을 띄워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국가에서 해줄 만큼 다 해준 거겠죠. 자,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국가가 발전하고 고도화가 된다라고 하는 건 서로 간의 합의 체계가 좀 더 발전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도로에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전국 4대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의주로, 경흥로, 호남로, 영남로. 의주는 서울에서 신의주, 북방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경흥로는 저쪽에 어디죠? 함경남도 쪽으로 가는 것. 그리고 영남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부선, 경부철도 1번 라인. 그 다음에 호남로는 이쪽 전라남도 쪽으로 해서 제주로 해남로로 가는 길을 우리가 60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대동맥, 도로의 대동맥 축들은 조선 초기에 만들어져 있는 도로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도로를 하나 더 뚫거나 뭐 2개를 더 늘려서 6대로, 10대로로 확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도로 체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부선이 1969년 새로 뚫린 것처럼 막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새로 뚫렸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근간은 600년 전의 도로를 계승해서 활용하고 있다. 그 중심에 여기 수원이 있다. 양재역에서 관할하던 도로 체계를 영화역으로 이전을 시켜서 수원에 물류를 집중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했었던 시도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때 1860년, 뭐 1850년 고 조선 후기에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수원에서는 소문을 내면 안 돼요. 이게 수원 주막에서 퍼진 이야기는 전국에 다 퍼진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나만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 퍼진다는 거 전국적으로. 그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도로의 핵심 체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소문을 내면 전국의 삼남으로 빠르게 퍼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수원은 도로의 길목이었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국가 간 합의되는 관리 체계가 고도화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 선생님들 혹시 이제 이거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도로에 번호 체계를 부여를 해요. 자, 우리나라 대동맥으로 가고 있는 요 영남로는 몇 번 도로? 몇 번? 1번 국도예요. 1번 고속도로. 자,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로를 뚫을 때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는 홀수,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는 짝수를 주게 돼 있어요. 영동고속도로는 그래서 몇 번? 50번. 그리고 자, 우리 수원을 통과하는 대동맥 중에 하나가 간선도로 중에서 간선도로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2개의 숫자를 두게 돼 있는데 42번, 43번 도로가 있어요. 42번은 그 4는 뭐냐? 경기도를 통과하는 도로. 네, 규칙이 더해지는 거죠. 3번과 2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3번은 경기도의 홀수니까 경기도를 관통하고 그 다음에 짝수, 경기도의 짝수니까 경기도를 가로지르는 이런 도로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이
여기에서 확장된 도로예요. 그만큼 그 영화역으로 이전된 물류 체계들은 수원을 좀 더 전국 그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는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실 도로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이제 나중에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양재역이 이제 정조 사후에 순조나 뭐 이렇게 고종대로 넘어오면서 양재역, 영화역은 다시 양재역으로 가요. 그래서 양재역, 거기가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훨씬 더 커지지만 수원은 그만큼 축소가 되는 거죠. 수원은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 그 기관들이 여전히 작동을 하는데, 그걸 현재도 어디서도 느끼냐면, 우리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그렇게 밀접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지만 수원의 역사에 이 길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뭐냐면, 자, 요 수원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길이 하나 있어요. 자, 요게 1번, 2번, 3번, 4번. 자, 순서대로, 자, 손을 들읍시다.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도로가 1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1번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시는 분. 영남대로까지 확장해서 생각을 하신 거죠. 두 번째, 이 경흥로가 영향을 끼쳤다. 이건 아무도 안 들겠죠? 왜냐하면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3번, 영남로. 아까 일본 국도와 연장선상으로 이분이 이제 손을 들으셨고, 4번, 호남로가 영향을 미쳤다. 수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도로는 사실은 이 호남로예요. 왜냐하면 백제 시대 때 백제가 국가가 점점점 약화되면서 어디로 가요? 부여, 논산, 공주 이쪽으로 쭉 웅천주라고 하는 쪽 서해안 바닷길을 따라 쭉 내려오죠. 요 길을 따라서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주로, 여기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수원에는 전라도 쪽이나 충청도 쪽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편하게 올 수 있는 길. 사실은 이 영남로도 중요하지만 영남로로 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산을 넘어야 돼요. 중령세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령, 조령, 문경세제라고 하는 큰 길을 넘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해발 고도가 뭐 100m 미만의 낮은 산들이나 평지가 이어지고 있는 이 서해안을 따라서 수원 사람들은 이동을 했어요.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원에는 인구 분포도로 봤었을 때 70년대, 80년대는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은 어디다? 충청도, 전라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줬던 길은 수원의 이 호남로, 해남로, 제주로라고 하는 이 길이 수원 역사에 의미 있게 작동을 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7, 80년대도 영향을 주는데, 그 수원 이제 전국이 공업화되고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이 되면서 이 시골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주로 올라오는 길이 이 호남로를 따라서 올라와요. 아, 우리가 이제 딱 예측할 수 있겠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 가장 먼저 관심을 두고 해야 될 사람들이 어디다? 전라도, 충청도다. 그 다음에 전국화로 획일화되면서 이제는 그 개념은 사라졌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은 이만큼 수원에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지나갈게요. 그리고 한말과 일제 시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한말이 되면 이제 국군이 쇠하면서 국가는 점점 어려운 길로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 1910년에 일본이 이제 조선을 점령하고 이제 대한제국은 사라지고 일제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1895년에 다시 광주에 있었던 경기도 관찰부가 다시 수원으로 와요. 그러다가 1910년에 다시 서울로 이전을 해요.
네, 그때의 그 경험들, 관찰사나 아니면은 경기도 가명의 경험들이 경기도청을 유치하는데 역사적인 근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914년엔 일제히에서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서 수원구는 21개 면과 279개의 리로 개편이 됩니다. 그중에 현재 수원시가 있는 지역은 수원면으로 남부면과 북부면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1931년에 수원면에서 수원읍으로 승격이 되는데 이게 여기서도 수원의 위상을 알 수가 있는데 읍으로 승격되는 게 뭐 대단하겠어? 요즘에는 읍이란 단어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가 면이란 단어도 들어본 적 없고 리라는 단어도 저기 좀 인구가 적은 지역 아니면 보기 어려운 지역인데 이때 당시에는 전국 250개 면 중에서 달랑 35개 면만 읍으로 승격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수원읍하고 영등포만 승격이 가능했어요. 승격이 됐는데 자, 영등포는 지금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이죠. 자, 왜 그런 표현을 썼나? 자, 이 경기 가명이 1910년에 서울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영화 혹시 경성 스캔들 보셨어요? 옛날 영화죠. 옛날 영화라서 안 볼 텐데 경성 스캔들이라고 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서울을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경성이라고 지칭을 해요. 왜 서울이나 한성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경성이라고 지칭을 할까? 약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1910년이 어떤 해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경술국치가 있었던 일제에 의해서 조선이 결국 문을 닫고 일제 통치가 공식화되는 시점인데 이때 서울을 경기도에 편입을 시키면서 수도라고 하는 격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왜냐? 수도라고 하는 상징성들이 남아있으면 저항의 중심, 정신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격을 낮춰버리면서 서울을 국가의 수도가 아니라 경기도의 중심지다라는 개념으로 경성으로 격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성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 경성은 1910년서부터 1945년까지 사용되었던 용어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서울이 경기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경성 스캔들이 아니라 한성 스캔들 또는 서울 스캔들이 돼야겠죠. 역사적인 용어라는 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위상들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적극적인 용어죠. 1931년에 이제 수원면은 수원읍이 되고 이제 수원읍하고 영등포만이 읍이 됐다. 수원은 사실은 아까 이제 영화 얘기도 했지만 굉장히 교통이 좋았던 곳이에요. 교통이 좋아서 여기서도 올라오고 저기서도 올라올 수 있는 교통의 결절점, 여러 개의 교통기관이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결점점이고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수원에다가 경부철도를 놓게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도 보겠지만 여러 주요 기관들이 이곳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곳이 그만큼 수요가 있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뭐 행정적이건 문화적이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구 5만에다가 철도 나서 그만큼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거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 철도를 놓음으로써 그 철도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걸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곳에다 철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지점이 어디다? 수원이다. 그래서 서울 다음에 뭐 안양, 영등포 거쳐서 일본 기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그런 거 경험했지 않았어요? GTX-C 노선이 사실은 금정까지 오기로 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더니 경제성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수원으로 확장을 했더니 경제성이 확 올라가면서 예비 타당성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원이. 자, 결절점에서 경부철도가 들어오는데 경부철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또 한 번의 변화를 겪는다, 합의가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그 옛날 드라마 보면 이게 4인교라고 그래서 가마나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양반이면, 내가 왕이면 내가 교통수단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에 따라서 이 교통수단을 선택하고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의 자가용이나 택시처럼 신분에 따라서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걸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 경부철도가 들어오면서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 내 신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국왕도 철도가 오면 물론 국왕은 돈을 내지는 않았겠지만 양반이건 상민이건 농민이건 관계없이, 신분과 관계없이 신호등이 지나가라고 하면 기차는 지나가는 것이고, 돈을 내라고 하면 돈을 내면서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분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진 않죠. 물론 사회적으로 배려해 드려야 될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조금 경감해 주긴 하지만 그건 신분에 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자, 신호등, 기차 시간, 노동 시간 등이 신분에 맞춰져 있던 모든 질서를 해체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것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 경부철도가 들어서 있다. 근데 원래는 이게 팔달산을 통과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팔달산에 뭐가 있죠? 행궁이 있고 화령전이 있고 왕의 어진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수원 사람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난리를 친 거죠.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막 저항을 해요. 결국은 지금 현재 수원역 쪽으로 노선이 약간 우회를 하는데, 우회를 해도 할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파거나 산을 뚫으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평지에다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공사비도 많이 들지 않고 우회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철도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부철도는 팔달산을 뚫지 않고, 아마 팔달산이었다면 지금의 수원은 반쪽으로 쫙 이제 갈라졌었겠지만 조금 더 서쪽으로 경부철도가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근대의 교통 편의들은 주로 이제 일제, 신장로나 이런 것들이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신시가지에 집중이 돼 있는데, 수원에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신시가지들이 있었어요. 어디였을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저항의 중심이 살아있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인들이 교통이 편한 수원역에서부터 점점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팔달문 입구까지 막 진출을 해요. 매산로, 매교동, 교동 일대까지 일본인들이 쭉 거주를 해요. 그리고 이 팔달문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인 거주 지역까지는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진 않아요. 하기는 하지만 띄엄띄엄 진출을 해요. 이 바깥쪽, 팔달문 바깥쪽에 일본인 거주지가 형성이 되고, 일본인들의 생업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통치기구만 행궁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자, 일제시기가 됐을 때 일본인 통치기구는 팔달문 안에 행궁 주변에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거주지는 어디 있다? 팔달문 밖쪽에서 수원역, 매산동 가는 길과 서둔동 일대로 일본인 거주지들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인 자료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팔달문 밖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수원역으로 가셔야 되고 서둔동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점들을 몇 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905년에 경부철도 개통식이 이루어진 날의 사진이에요. 제가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되게 징그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100년 전 내 조상의 얼굴과 내 할아버지 그리고 내 증조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발견을 할 때, 지금이 훨씬 더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록을 앞으로 남기겠지만,
옛날 100년 전 사람들이 수원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 요 지도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수원이에요. 이 물숫자에 근원원자. 요 경부철도가 이렇게 수원을 내려와서 진이를 지나서 이제 저기 조치원 이쪽으로 천안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핵심적인 루트였다는 거죠. 요곳은 결국은 1번 영남로와 합체가 되는 길이고, 자, 요게 1905년에 처음 만들어졌던 수원역이에요. 1905년. 근데 목조 건물이었는데 이게 허름해지고 이제 한 2, 30년 되니까 기능을 다 하지 못하니까 수원역이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돼요. 자, 이런 모습. 1928년에 수원역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전국에 몇 안 되는 지역에 한옥 기와의 모양의 역사를 만들어줘요. 전주, 수원 만들어줘요. 약간의 위장 전술이죠. 전통을 고수하고 뭐 이해시켜 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걸 이제 전통적인 모양의 역사를 만들어 주지만 실제로 이것들도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일제 시기로 넘어왔는데 수원 지역에 어떤 식민 통치 기구들이 존재했길래 수원이 근대 도시로서 역할을 하든가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하라고 하는 것들은 재판소예요. 자, 제가 몇 가지 어떤 건축물이나 기관들을 이야기를 하면 이 기관들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를 한 번 더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2016년인가요? 그 검찰청, 고등법원이 수원에 들어오도록 유치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법원이나 이런 거를 유치를 해줄 때 국가에서 자루 재어 여기서도 해달라고 그러고 저기서도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어느 지점에 이거가 설치가 돼야지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위상, 그 지역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지역에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주민들이나 국가기관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 나서 그걸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구 5만에다가 이 검찰청이나 고등법원을 줘봐야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다 줘야 돼요? 인구가 많은 지역에 줘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수원이에요. 그래서 수원의 고등법원이나 재판소, 법원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 생겼다? 일제 시기에 이미 들어온다. 그것도 언제? 1897년. 우리한테 고등법원을 줘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도 아까 경기 가명이 조선 초기에 수원에 있었던 것처럼 주요한 지역에는 이러한 주요 기관들이 들어온다. 이것들이 누적이 돼서 수원 특례시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특례시를 줄 수가 없어요. 유수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조금 이제 잘못된 표현인데 그들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도시격이 좀 더 큰 도시,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많은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곳에다가 기능을 부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판소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군대도 들어오고 경찰서도 들어오고, 여기다가 왜 군대와 경찰서를 뒀냐면 얘네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1919년 3.1운동이 벌어졌고 나서 4월 5일, 15일인가요? 제암리 학살 사건을 이 수원 부대들이 가서 진압을 해요. 경찰들이. 중요 거점, 그 주변의 도시를 통치하고 관할할 수 있는 핵심 경찰서와 부대를 여기다 둬서 주변에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항쟁이 벌어졌을 때 재빨리 갈 수 있다. 교통이 좋다.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수원에 경찰서도 들어오는 거고 군대도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때
5만 도시, 10만 도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수원 면사무소예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원시청과 당시에는 동일해 보이는 면사무소예요. 이때는 수원군이 화성하고 오산, 평택 일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면사무소는 중심은 중심이지만 전체 군청은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면사무소가 있어서 일제의 통치를 실현하는 식민지 하부 구조로서의 역할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사무소가 어디 있었냐면 지금 여러 선생님들 팔달문 가보셨죠? 팔달문에서 영동시장으로 들어갔죠? 수원 거주 안 하시는 분이 조금 있다 그래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자, 이 팔달문에서 영동시장을 바라보고 왼쪽에 한 100m쯤에 거기에 수원 면사무소가 있었어요. 수원을 관할하는 통치기구가 그쪽에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모든 식민지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원의 근대병원이에요. 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의 핵심은 뭐냐면 있을 만한 곳에 있어야 하는 기관이 들어온다 라는 거예요. 여기도 근대 종합병원이 수원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물론 이제 이 수혜자가 주로 일본인들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근대의 종합병원 격인 도립의료원이 만들어져요. 경기도에는 이런 도립의료원이 3개가 있어요. 일제시기 때 만들어진 게 3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어디냐면 1910년에 수원에 만들어져요. 아, 수원에는 뭐든지 처음 만들어지는구나. 경기도에서 서울 빼고 제일 첫 번째 대우를 받는 곳은 수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전 수원 사람이기 때문에 온통 수원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지만 첫 번째는 거의 다 수원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1933년에 이천의료원이 만들어지고 36년에 안성에 만들어져요. 아, 이런 상급 종합병원을 수원에 제일 먼저 배치를 했다. 아, 그리고 지금도 종합병원이 큰 데가 들어와 있는 거는 제일 먼저 수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원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뭐 1952년에 포천이라든가 파주 의정부가 만들어지지만 이건 이제 근현대로 현대로 해방 이후로 넘어가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만큼 수원에 중요도가 있다. 자, 이게 일제시기 만들어진 근대 병원이에요. 다 초가집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초가집이 있는데 근대 양옥에 딱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조선인들이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많은 좌절도 할 것이고 저렇게 되고 싶다는 희망도 가질 것이며 위압감도 느끼겠죠. 자, 요 그림을 보면 요거는 경기도 수원 의료원이다. 이제 명칭은 좀씩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근대 도시로서 성장하는데 그 일제시기 이제 30년대 40년대 산업화 되기 전에 가장 큰 산업은 뭐였다? 농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역할을 해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조시대 때 만들어졌던 농업시설들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일제도 그것을 계승을 해서 뭘 만드느냐? 이곳에 권업모범장과 수원 고농을 만듭니다. 권업모범장은 지금 농촌진흥청의 전신이에요. 그리고 수원 고농은 서울 농대예요. 지금은 이제 아주 서울로 올라갔지만 여기다 왜 만드느냐? 정조가 만들었던 한국 영농의 중심이라고 하는 서둔이나 둔전 시스템이 이곳에 있고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실험하기 적합했어요. 여기서 뭘 실험을 하느냐? 식민지 농업정책을 구현하는 실습을 해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실습하고 연구한 것들을 수원의 뭐 부국원이라든가 아니면 종묘상들한테 쫙 뿌려서 키워봐라. 그래서 잘 키우는지 아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대중화시키는 작업을 이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정조시대 이후에 한국 농업의 중심이 수원에서 그 역할을 계승한 것이
현재 농촌진흥청이었다. 근데 농촌진흥청은 2014년에 저쪽 전주 완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여기 만들어진 지 108년 만에 이사를 가게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야, 수원 사람들은 그걸 뺏겼는데, 뺏겼다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죠. 국가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재배치를 한 거지만 수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00년 넘게 너네들이 구축해온 농업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뺏기는 건데 왜 아무 말을 안 해? 내부적으로 저항이 없어?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국가가 안정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겠죠. 그래서 이 권원모범장, 농진청, 그 다음에 서울농대가 식민지 농업 정책을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근데 그거는 정조시대 때 만들어졌던 한국 영농의 경험들을 계승한 행위다. 일제도 무작위하게 사고를 치기는 어려워요. 인연이 있고 끈이 있는 곳에다 계승 발전시켜야지 그거 없이 생자로 일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정책들이 만들어졌을 때 아, 그곳에 관련된 정책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국농촌진흥청이 있고 아까 얘기했죠. 원래는 여기 농촌진흥청을 이제 대한제국에서 고종이 이제 시도를 했다가 일제에 의해서 이것이 무력화되면서 일제 주도로 농업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변화를 거치고 농촌진흥청이 됐다가 이제 전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일제 초기에 이제 서호 모습, 그다음에 이게 1900년도에 수원 장안문에서 바라본 종로 팔단문 가는 길이에요. 이 초가집과 그리고 이 야트막한 건물들이 20년 만에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어요. 양옥집으로 바뀌어요. 자, 이거는 팔단문에서 거꾸로 바라본 사진이에요. 자, 이 모습에서 20년 만에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 도시가 달라져요. 지금 이거는 뭐 건물만 들어선 모습만 보이겠지만 도로가 확장이 되고 교통편이 달라지고 집의 시스템이 바뀌는 도시 성격이 변화하는 큰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저희가 되게 놀라는 게 뭐냐면 이게 1936년에 일본이 만든 자전거 하이킹 지도예요. 1936년에 일본이 만든, 자, 요게 팔달산, 요게 서호, 여기산, 요게 경부선 철도, 여기가 전통적인 수원 읍내 영역이에요. 1936년 아까 얘기했죠. 읍으로 승격한 다음에 수원의 영역을 만들어놔요.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근대 시설을 열심히 착착착 표시를 하면서 야, 일본이 수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했어 라는 것들을 증거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여기가 행궁이죠. 행궁이고 여기 뭐 종로교회나 학교들이 있고 이제 팔달문, 장안문 이런 변화된 모습들을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36년에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건 1942년에 만들어서 43년에 제작한 수원 지도예요. 아이고. 빨갛게 보이는 것들은 변화된 건물들, 여전히 아까 36년 지도에서 보듯이 빽빽하게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과 그 외곽 지역, 일제가 이렇게 수원의 변화를 담은 지도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어디서 갖고 있다? 수원박물관에서. 자, 그리고 수원에서 문화재들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일제 시기에 통치기구들이 들어왔는데 그 통치기구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종교가 먼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종교를 통해서 근대 문물이 유입이 되고 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교를 통해서 교육이 진행이 되면서 근대 문물이 재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런데 그 기점이 됐던 곳이 어디냐? 이곳 팔부잣집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들은 이질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토착 지역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장 거부 반응이 많은 것도 종교이고 그래서 분쟁이 많은 것도 종교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종교 분쟁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처럼 종교는 쉽게 진입을 못 하는데 그 천주교에서 여기 요 지역에 집을 하나 얻어서 본당을 하나 만들어요. 팔부잣집 중에 하나를 얻어서 북수동 성당을 개설을 해요. 북수동 성당은 어디 있느냐? 팔부잣집. 신분제의 상위에 있는 부잣집을 하나 사들여서 그곳에 외래종교인 천주교 성당이 와요. 1897년에.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수원에 가다 보면 팔부잣거리라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 팔부잣거리. 문화재단에서는 팔부잣거리 행사 많이 하실 거예요. 어디냐면 요게 북문에서 남문으로 이어가는 길이고 그 중간에 문구점들이 많은 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 앞에가 여기가 북수동 성당, 여기가 종로교회. 지금 종로서 행궁 맞은편에 있는 종로교회 있죠. 그 안쪽이 수원의 팔부자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고기를 하나 얻어서 천주교 성당인 북수동 성당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자리가 어디냐? 원래 수원 천도교가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곳에 종교기관인 북수동 성당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수원 부잣집들이 여기 임응수 그다음에 제가 글자가 여기서 볼게요. 잘 안 보이는데 민영린, 그러니까 이성의 최송이라고 하는 수원 부잣집들이 거주했던 요 일대, 여기가 수원의 팔부잣집 거리다. 그래서 수원의 정체성을 얘기를 할 때 수원 초기에 정조시기 때 들어와서 부를 읽었던 사람들 팔부자 거리가 여기 조성이 돼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종교기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자 북수동 성당이 건립이 됐어요. 팔부자 거리에다가. 그리고 소와 강습소가 들어오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폴리의 신부라고 해서 그 프랑스에서 이제 부임한 신부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1948년까지 재직을 하시는데 이분이 여기 북수동 성당을 건립을 해서 종교기관을 유입을 해요. 그래서 그 종교기관에서 주로 교육기관을 만들어요. 교육기관을 만드는데 북수동 성당 다음에는 소아강습소라고 그래서 여기 소아초등학교 나오신 분 없으시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기 소아초등학교는 딴 데로 옮겨갔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 소아국민학교가 사립학교 중에서 읍내에 부잣집 애들이 다니는 학교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조사를 어떤 걸 하냐면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손들라고,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으라고 그러고 뭐 세탁기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손을 들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폭력이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읍내 부잣집 애들이 다니던 학교였었어요. 기안84도 여기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 시스템들이 갖춰지고 그리고 북수동 성당뿐만 아니라 수원 교육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기관이 들어옵니다. 종로교회. 수원 종로교회도 일찍부터 들어오는데 이 종교재단은 수원에 되게 오래된 120년 된 학교를 만들어요. 3.1학교. 수원에 다니는 사람은 알 거예요. 올해 이제 120년이 됐는데 3.1학교를 만들어서 3.1 남학교 여학교를 만들어서 그게 변화 발전을 해서 뭐 3.1 중학교, 3.1 공고, 3.1 상고, 뭐 매향 여중, 매향 여고 이런 학교를 만드는 주요한 종교기관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근대 문물을 확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원에는 일본인들이 일찍부터 들어와서 종교기관을 개척한 그 동신교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여기 화옥문 바로 밑에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한국화되어 있어서 한국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어쨌거나 외래 종교였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근대 교육과 종교 유입으로 수원 시내에 학교가 설립이 되는데 수원엔 그 종교가 일찍 들어오다 보니까 되게 특징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경기도 최초 공립학교가 수원에 만들어져요. 경기도 최초 공립학교. 그게 어디냐면 1896년에 경기도 관찰부 소학교인 신풍초등학교가 만들어져요. 신풍초등학교는 얼마 있으면 설립 130주년을 맞게 되는데 최초의 근대식 공립교육기관이 만들어져요. 수원에는 그 1937년까지 80년 이상 된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전체가 아니라 요 읍내에만 보시면 여기 관찰부 소학교, 1900년 화성학교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외국어 고등학교예요. 일본어를 교육시키는 외국어 고등학교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딱 들어왔는데 언어 소통을 위해서 일본어를 가르치거나 배워야 되는 서로 양국의 필요성들이 제기가 되는데 그것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학교인 화성학교가 만들어져요. 물론 일본어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이 학교는 사라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종로교회가 만든 3일학교. 3일학교는 여기는 여러 개 학교 재단이 있기 때문에 통칭해서 3일학교라고만 하는 거예요. 1906년에 서울 농대. 수원에는 종합대학이 아니라 이렇게 전문학교. 그때 당시에는 고대도 전문학교였고 연대도 세브란스 연희 전문이었었어요. 그런 대학이 1906년에 이미 만들어져요. 전문대학, 그러니까 전문학교가 만들어지는 정도의 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 수원이다. 만들어지고 1906년에 매산초등학교, 일본인 소학교. 아까 제가 팔달문에서 수원역, 매산로, 서둔동 쪽으로 일본인 거주지가 쭉 있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여기 일로 온 게 아니라 정착하고 살으려면 자녀 교육이 그들도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본인 소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매산초등학교는 처음에 일본인 학생들이 들어가는 일본인 학교였었어요. 그리고 1909년에 수원의 민족자본, 상업자본 세력들이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수원상업학교, 즉 수원중고등학교. 올해 112년인가 3년 됐죠. 중고등학교가 만들어지고 1911년에는 명륜간이 상업학교는 수원 향교에서 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태장초등학교, 지금 영통 쪽에 있죠. 태장학교. 1936년에 수원여자중고등학교. 37년에 농림학교. 그럼 왜 이렇게 수원에 학교가 많았지? 수원에 왜 이렇게 학교가 많았을까요? 사회가 변화하는 시기에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를 재빠르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사회의 변화 주도 세력들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막 넘쳐나는 재빨리 그걸 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사회의 주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욕구들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 근대 학교가 많이 만들어져요. 어디 가보시면 여러분들도 해외 봉사를 가면 해외 봉사 목적이 자원봉사가 대부분이 뭐 때문에 가요? 거기에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고 근대 교육, 새로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봉사를 많이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한 통로로서 학교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수원에도 굉장히 이른 시기에 교육들이 이루어진다. 3일학교 아까 만들어졌죠. 그 종로교회 부설학교로 만들어져서 이 3일학교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최초의 그 여성 이제 교육들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혜석, 그다음에 뭐 박충혜라든가 홍보배 차오르다 이런 사람들이 1회 졸업생들이에요. 나이 워낙 유명하죠. 3일학교 졸업생들. 이게 신풍초등학교 1896년에 만들어져서 한 26년, 27년 경과한 신풍초등학교. 수원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정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증거로 남아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쳤다가 들통나면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많고 자료가 많은 곳에서는 사기를 쳐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요거는 1909년 3일 여학교 1회 졸업생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종로교에서 만들었던 근대 교육기관인 사빌학교. 요 건물은 1923년에 독립운동가인 임면수 선생님이 자기 거기 학교에서 학감인가 뭐로 있으면서 이제 건축을 주도했던 건물이에요.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수원에 집결이 되면서 학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것도 이제 수원고등학교 1926년에 최초. 이 많은 학생들이 야학이나 아니면 뭐 일반 학부를 통해서 공부하고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힘들어도 야학을 통해서 공부를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인데 이 사람들이 애들 교육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요 분은 이제 수원고등학교 설립서부터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까지 교감 선생님을 했던 홍사훈 선생님이십니다. 요 이름 정도는 좀 알아줘야지만 나중에 어디 갔었을 때 아, 내가 누구를 좀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수원여고, 그 다음에 수원농고. 그리고 나서 좀 더 빠르게 갑시다. 이제 해방되고 나서 1949년 8월 15일에 수원이 시로 승격이 됩니다. 그때 전국에 19개 지역이 시로 승격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원이었어요. 수원이 승격이 되고 1963년에 경기도청이 이곳으로 들어와요. 아까 얘기했죠. 경기도청이 이곳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외쳤던 이유는 조선 초기에 경기도 가면과 관찰부가 이곳에 있었고 역사적으로 여러 번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그런 기반이 없는 곳에는 이걸 해줄 수가 없다. 자, 63년에 경기도청이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힘을 쓴 사람이 그 5.16 군사정변의 어떤 주역,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주역을 했었던 이병희 의원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원의 또 다른 변화가 언제 있었냐면 1980년대 동수원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아까 봤듯이 요 교동이나 수원역 중심의 작은 공간에서 복잡하게 있었다가 더 이상 여기만으로는 수원이 유지가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동수원으로 쫙 이전을 해요. 근거지를 이전한다는 거는 행정의 중심도 이전한다는 거고 돈도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금융도 움직인다는 거, 정치 핵심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2000년 그 동수원 시대가 드디어 개막이 되면서 수원이 제2부심인 동수원 지대로 확장이 되어 갑니다. 자, 요게 뭐냐면 (1914년에) 수원 면이었던 지역은 신풍, 북수동, 남수동, 남창동, 여기 영동, 그다음에 여기 뭐죠? 매산로, 여기까지만 수원면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가 수원면이었었어요. 일제시기에, 초기에. 그러다가 36년에 화서, 서둔, 평동, 세류, 인계, 우만, 지동이 수원으로 들어와요. 36년에 뭐가 있었다? 읍이 됐잖아요. 읍이 되니까 읍의 규격을 맞춰주기 위해서 주변 지역이 들어와요. 근데 어느 지역에서 들어오냐? 전통적인 수원이었던 화성 지역을 끌어오는 거예요. 화성 지역이 수원에 편입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야, 여기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1936년까지 그 수원 영역이 여기였었어요. 49년 수원시 영역이. 그런데 1963년에 도청으로 승격이 돼야 되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수원이. 그래서 2차로 다시 한번 확장을 해요. 그래서 요 율전, 구운, 탑동, 오목천, 평리, 장지, 곡반종, 메탄, 원천, 광교 지역이 63년에 도청 이전과 함께 수원시 영역으로 확장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시기에 따라서 60년대 이후에 80년대 한 번 들어오고 95년에 한 번 들어오는 식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 경기도청이 들어올 때 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와, 수원의 발전에 또 다른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경기도청 자리에서 모여서 열심히 도청 유치에 대한 신축 공사 기공식이 있을 때 기쁨의 함성을 질렀던 곳입니다. 지금 경기도청이 지금은 저쪽 광교로 이전을 했지만 그 이전에는 여기 있었던 거 아시죠?
교동 쪽에 있었던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수원이 60년대 이후에도 어떤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발전을 했느냐.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JP라고 해서 애칭으로 불렸던 김종필, 이병희 국회의원, 그리고 여기 그 사람이 이제 남문에 와서 행사장에 참석한 거예요. 이렇게 친근하게. 그리고 요거는 선경직물. 지금은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한 선경직물이 평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1961년에 국가재건의장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최종건, 지금 최종현 SK 회장 형님이었던 최종건 회장과 다정하게 현장을 방문한, 이만큼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현장에 방문할 만큼 수원은 그만큼 의미가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수원은 우리가 이제 화성에 대한 애정과 애증이 있어요. 애정과 애증이 있습니다. 수원은 1925년에 대홍수가 났었을 때 이제 홍수가 여러 차례 나서 화원문도 부서지고 막 이러는데 그때도 수원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문화유적을 복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원의 역사가 사실은 100년이 넘어요. 그것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할 건데 그 본격화된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기인 1970년대 초반인데 1975년에 수원 성곽 복원 보수 공사 기공식이 있는데 그날 당대의 수원의 최고 정치가였던 이병희 의원이 와서, 당신이 무임소 장관인가를 했을 거예요. 와서 사회를 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는데 그만큼 그 성곽 복원의 DNA 1975년서부터 지금까지는 벌써 40년이잖아요. 꾸준하게 화성을 복원시키고 수원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게끔 복원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참을성도 많죠. 들어간 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수원의 역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의지는 일제시기 때도 있었다. 복원의 역사는 오래 지속이 되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행정구역으로 넘어가는데 수원 인구가 아까 제가 국가나 사회를 이끌어갈 때 상호 간의 합의가 고도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인구가 늘어나요. 그래서 50만쯤 되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 한 규칙이 하나 생겨요. 구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다른 지역을 듣다가 뭐 안양에 만안구가 있고 동안구가 있다. 그럼 안양은 인구가 얼마? 50만이 넘었구나 라는 규칙을 알 수가 있는데 수원은 1988년에 구청이 설립이 돼요. 이때 이미 인구가 50만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수원의 인구가 30만이 넘은 건 1980년이에요. 자, 장안구, 권성구 두 개밖에 없었어요. 남과 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안구란 용어를 사용할 때 권성구란 용어를 사용할 때 어느 시기의 장안구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는 93년에 팔달구가 생기면서 구가 바뀌어요. 자, 장안, 팔달, 권선. 그래서 우리 막 글을 읽다 팔달구가 딱 등장했다라고 하면 언제? 1993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죠. 그리고 2003년에 영통구가 생기면 영통개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장안, 팔달, 권선, 영통이 들어와요. 자, 영통이라는 도시가 들어오는 건 몇 년? 2003년. 이렇게 그 구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인구가 20만 또는 30만씩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가 됐어요. 이때쯤엔 수원 인구가 얼마쯤 됐을까요? 산술적으로. 아까 50만에 하나 생겼잖아요. 그렇죠. 2003년 수원이 100만을 넘는 건 2005년인가 그래요. 인구가 100만이 돼요. 그런데 옆 동네인 의왕시는 그때 인구가 15만, 12만밖에 안 됐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인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 이제 동수원이 이제 쫙 새로운 부도심으로 성장을 하면서 행정금융의 중심지로 성장을 하고, 자, 56년에 저희 수원시청, 교동에 있던 수원시청, 지금 경기도 가족여성회관으로 수원 가족여성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여기 원래 수원시청,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훈원, 우리나라의 이제 독립운동이나 보훈 활동의 중심지. 그다음에 여기 경기도청에서 바라본 농민회관. 이 농민회관은 70년대 76년인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옛날에 북한에서 전투기로 이렇게 넘어오는 귀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남한으로 온 걸 어떻게 아느냐? 이 농민회관을 보고 자기가 남한에 넘어왔다는 걸 알았대요. 그만큼 큰 지점이고, 요런 주요 기관들, 그리고 뭐 여기는 뭐냐면 성경직물, 일제시기부터 있었던 성경직물, 그 다음에 여기는 성경합섬. 지금 뭐가 있냐면 이목동 SK뷰가 있는 곳이 성경합섬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연초제조창, 화서역 앞에 지금 뭐가 있냐? 파크 프루지오 아파트가 있는 곳, 그 다음에 한일합섬 71년에 77년 뭐가 있죠? 한일 하면 떠오르는 거 수원에? 한일타운. 대규모 공장 부재 다 아파트가 들어와요. 이런 산업시설이 뭐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상업성이 떨어지면서 해체가 되고 그곳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수원의 고색동 산업단지. 그리고 도시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여가를 위한 공간들이 확장이 되는데 1971년에 만들어진 수원시민회관, 그래도 유일한 수원시에서 만들었던 대공연장이에요. 그다음 야외음악당, 삼성에서 기부를 해서 기부 체납해서 만들어진 야외음악당. 지금 경기도 아트센터 맞은편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수원박물관 이곳, 그다음에 화성박물관.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2002년, 그다음에 수원 종합운동장, 뭐 야구장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고 뭐 축구장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SK 아트리움, 그리고 컨벤션 센터. 이게 우리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누렸는데 이런 공연시설 최소한의 내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시설이 없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문화재단이나 도시공사에서 여기 근무하실 분도 분명히 존재하실 거예요. 여기 관리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2022년에 수원은 특례시로 성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핵심의 지속적인 과정은 수원이 특례시가 되는 과정은 중요한 지리적 거점이었고 정치적 거점이었고 행정적 거점으로 지속적으로 2000년 동안 성장해온 결과가 지금의 수원 특례시라고 하는 과정을 만들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기초지자체는 인구 5만에서 인구 100만까지 동일하게 편제돼 있어요. 5만이어도 기초지자체고 100만이어도 기초지자체예요. 그런데 광역 단위로 승격이 되면 완전히 분리가 돼서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특례시가 4개가 있는데 창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경기도에 있어요. 그렇죠? 용인, 고양, 수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이 독립해버리면 경기도가 해체돼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광역시로 분리하지 않고도 그만큼의 자치권과 독립권을 확보해 주는 시스템으로 생각해낸 게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좀 격이 있는 특례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특례시는 광역시와는 다르게 인구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많을 경우 하는데 사실 울산이 100만이 됐다 안 됐다 그래요. 거기 광역단위잖아요. 울산 이후로 광역단위를 만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수원은 이미 광역의 격을 갖출 만한 대도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광역시 등급과 동일한 행정, 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게 하는 특례시가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원은 그런 특혜들이나 아니면 그걸 좀 더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기초자치단체랑 5만하고 동일하게 되면 지원 과정도 똑같아요. 정부에서 5만하고 100만 도시랑 똑같이 지원을 해주면 여기 인구가 100만인데 내가 100만 원을 지원받으면 5만 명이 지원받았을 때는 나눠주는 몫이 커지지만 100만 명이 100만 원을 지원받으면 굉장히 몫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수원 특례시가 만들어졌고 이 특례시라고 하는 도시가 만들어진 건 수원이 만들어지고
아니면 수원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했던 2000년의 누적적 결과물이 오늘날의 특례시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낯설고 생소했던 수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